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3. 지금 어느 여관에서 묵으십니까? 듀크입니까? 그건 좀 좋지 못한데 한번 식사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레울리도프를 배웅하면서 말했다. 5시에 식사합니다. 영어는 하실 줄 압니까? 네, 조금 합니다. 그거 잘 됐군요. 실은 영국인 여행가가 이곳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유형지와 감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도 꼭 오십시오. 식사는 5시에 시작합니다. 아내는 특히 시간관념이 철저해서요. 그때 여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지요. 아마 간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남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요. 장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자 레울리도프는 한층 더 기운이 솟구치고 상쾌한 기분이 된 것을 느끼면서 우체국으로 마차를 돌렸다. 나직한 건물의 우체국은 둥근 천장으로 된 방이었다. 몇 사람의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창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포개 놓은 봉투를 솜씨 좋게 밀어내면서 쉴 새 없이 스탬프를 찍어대고 있었다. 레울리도프는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듣자 꽤 많은 양의 우편물을 내주었다. 거기에는 우편 송금표도 있었고 몇 통인가의 편지와 책도 있었고 유럽 소식이라는 최근 잡지도 있었다. 우편물을 받아든 레울리도프는 옆에 있는 나무 의자 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한 명의 병사가 앉아서 책을 들고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레울리도프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몇 통인가의 편지를 훑어보았다. 그 속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봉투에 선명한 붉은 복납으로 꼼꼼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겉봉을 뜯고 셀레닌의 편지와 무엇인지 공문서 같은 것을 보자 레울리도프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꽉 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카투샤 건에 대한 결정이었다. 그것은 어떠한 결정일까? 역시 기각일까? 레울리도프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자잘하게 쓰여진 편지를 빨리 읽어내려갔다. 그리고는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결정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친애하는 벗이여. 하고 셀레니는 첫머리를 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눈 우리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소. 마슬로바 건에 관해서는 당신이 옳았소. 세밀하게 조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녀에 관해 분개할 만한 부정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위원회뿐이었소. 나는 다행히 그 청원위원회에 이 사건 해결에 협력을 받을 수가 있었소. 그리고 지금 특사 지령서의 사본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알려주신 당신 주소로 보냅니다. 정식 서류는 재판 때 그녀가 구류되었던 감옥으로 발송될 텐데 아마 곧 시베리아 총독부에 보내어질 것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우정을 보내오. 당신의 벗
셀레닌. 특사 지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제 폐하 직속 청원 사무국 X부 X과 X계 X년 X월 X일 황제 폐하 직속 청원 사무국장의 명에 의하여 여기 평민 예카테리나 마슬로바에게 다음과 같이 통고함. 황제 폐하께서는 상신된 보고에 의하여 마슬로바의 청원에 원 판결의 유형을 취소하며 시베리아의 원격지가 아닌 지방으로의 이주형으로 변경시킬 것을 명령하셨음을 통고함. 이 소식은 기쁘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카츄샤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랄 수 있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 그녀에 대한 관계가 새로운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은 분명했다. 그녀가 유형수였을 동안은 그가 원하는 결혼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그녀의 입장을 완화한다는 의의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방해할 그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것에 대해 레을류도프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시몬 승가의 관계는 그녀가 어저께 한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시몬 승가 맺어지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나쁜 일일까? 그는 이러한 생각을 아무래도 쉽게 매듭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마무리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지금도 되도록 빨리 그녀를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그녀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지금 손에 있는 사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우체국을 나오자 그는 마차를 감옥으로 달리게 했다. 오늘 아침 장관은 그에게 감옥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레흘리도프는 경험에 의해 상부에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었던 허가를 하급 관리에게서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금 감옥문의 통과를 시도해 보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카츄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어쩌면 곧 그녀를 자유로이 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으며 동시에 크리일리초프의 병세도 알아보고 그와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장관이 말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소장은 몹시 키가 크고 뚱뚱한 사나이로 코스염을 기르고 구렛나룻을 양쪽 입가를 향해 비틀고 있었다. 그는 매우 엄격한 태도로 레을리도프를 맞으며 외부인에 대한 면회는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허락할 수 없다고 딱 잡아댔다. 레흘류도프가 수도에서도 면회를 허가받았다는 말을 하자 그는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으나 그의 말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네 도시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해서 어리둥절케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부 시베리아에 있지만 질서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고 있으니 당신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줄까? 황제 폐하의 직속 사무국에서 보내온 특사 지령서의 사본도 소장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소장은 레흘리도프를 감옥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 사본의 제시에 의해 마슬로바가 풀려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에 대해서도 소장은 단지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을 뿐 누구든 죄수의 석방을 위해서는 직속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무뚝뚝하게 잘라 말했다. 소장이 약속해 준 것은 마슬로바에게 특사가 내렸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과 직속 상관에게서 명령이 떨어지면 한시도 지체함이 없이 곧 석방시킨다는 것뿐이었다.
크리일리초프의 병세에 대해서는 그는 일체 언급을 거부했으며 그와 같은 죄수가 있다는 것마저 말할 수 없다고 잡아댔다. 아무 성과도 없이 레울리도프는 기다리게 해놓았던 마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소장의 엄격한 태도는 수용 인원이 정원의 2배나 불어난 데다 마침 그때 티푸스가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차의 마부는 레울리도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감옥에선 죄수들이 마구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나쁜 전염병이 돈다면서 하루에 20명씩이나 매장되고 있어요. 24. 레훌리도프는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분이 좋아서 마슬로바의 특사 지령서가 이송되어 왔는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현청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특사 지령서는 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레흘리도프는 호텔로 돌아가서 서둘러 이에 관한 것을 셀레닌과 변호사 앞으로 썼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시계를 보니 벌써 장관 집에 식사하러 갈 시간이었다. 가는 길에 카츄샤가 특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또 머리에 스쳤다. 그녀는 어디로 이주하게 될까? 자기는 그녀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시몬스는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그에게는 그녀에게 생긴 변화가 생각났다. 아울러 그는 그녀의 과거도 떠올랐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얼른 그녀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곧 알게 되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고 장관에게 할 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관 댁의 만찬은 레흘리도프에게 익숙한 부유한 사람들이나 주요 고관들 생활에 모든 사치를 다한 것이라 오랫동안 호사는커녕 상류사회의 분위기에서 떠나 있던 레흐리도프에게는 특히 기분 좋게 여겨졌다. 부인은 페테르부르크의 옛 시대 귀부인으로 니콜라이 1세의 궁녀로 있었던 사람인데 프랑스어는 퍽 유창했으나 러시아 말이 아주 서툴렀다. 그녀는 유난히 상체를 똑바로 했으며 두 손을 움직이는데도 발꿈치를 옆구리에서 떼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선 존경의 태도를 보였으며 그 태도는 조용하고 다소 수심의 빛을 띄었으나 손님에 대한 응대는 상대에 따라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몹시 상냥했다. 그녀는 레훌리도프를 집안 식구처럼 맞아들여 특히 세심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므로 레훌리도프는 새삼 자기의 지위를 느끼게 되어 기분 좋은 만족을 느꼈을 정도였다. 그녀는 넌지시 시베리아까지 찾아온 그가 약간 괴짜이긴 하지만 성실한 인품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흔히 볼 수 없는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레훌리도프에게 느끼도록 했다. 그 세심한 친절과 장관댁 생활에 세련된 호사스러운 분위기는 레흘리도프에게 기분 좋게 스며들어 그를 완전히 아름다운 환경과 맛있는 음식과 정든 상류 사회의 교양 있는 사람들과 경쾌한 응대에 대한 만족에 잠기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몇 달 동안 그의 생활을 에워싸고 있던 것이 모두 꿈같이 여겨지고 그는 지금 비로소 참다운 현실로 돌아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만찬 자리에는 장관의 딸 부부와 부관 등 집안 사람들 외에 영국 사람, 금강 경영자, 그리고 먼 시베리아의 도시에서 온 사장 등이 초대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레흘리도프에겐 행복하기만 했다. 영국인은 건강하고 얼굴이 붉은 사나이로 프랑스어는 몹시 서툴렀지만 자기 나라 말인 영어는 아주 훌륭하게 웅변조로 감명 깊게 했으며
그는 매우 견문이 넓어 미국, 인도, 일본, 시베리아 등에 관한 그의 얘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매혹시켰다. 젊은 금강 경영자는 농민의 아들로 런던에서 마련한 멋진 연미복을 입고 셔츠의 소매를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로 꾸몄으며 커다란 서재를 갖고 있었고 자선 사업에도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의 소유자로서 크게 레흐리도프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건전한 농민 기질의 어린 나무에다 유럽 문화를 접목한 교양인으로서 정말 새롭고 훌륭한 타입의 인간이었다. 먼 도시의 시장은 전에 어떤 국의 국장이었던 사나이로 레흐리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 지내고 있을 때 그토록 소문이 자자했던 그 장본인이었다. 그는 수치 적은 고스머리에 부드럽고 파란 눈을 한 뚱뚱하게 살찐 사나이로 아랫배가 몹시 튀어나왔으며 희고 고운 손가락에 반지를 잔뜩 끼고 웃는 얼굴이 매우 인자해 보였다. 이 시장은 뇌물을 받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혼자만이 청렴하다 해서 장관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부인은 몹시 음악을 좋아하며 자기가 능란하게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그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 자기와 피아노를 합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레흐리도프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졌으므로 이 사내까지도 지금의 그에게는 기분 좋게 여겨졌다. 활달하고 정력적이며 면도질한 턱수염 자리가 새파란 부관은 어떤 일이든 기꺼이 승낙했으므로 그 선량한 마음이 레흐리도프에게 호감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레흐리도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것은 젊고 사랑스러운 장관 딸 부부였다. 딸은 미인은 아니지만 순진한 젊은 여성으로서 두 어린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연애 결혼을 한 상대로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겸손하고 명석한 자유주의 사상의 소유자이며 관청에 근무하면서 통계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이민족 문제에 열의를 갖고 그들을 연구하며 애정을 갖고 멸망에서 구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들 레흐리도프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흥미있는 새로운 인물로서 그의 내방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관은 군복 차림으로 목에 하얀 십자 훈장을 걸고 만찬의 자리에 나오더니 옛 친구처럼 레흐리도프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손님들을 전체와 보드카가 마련된 테이블로 안내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돌아간 뒤 무엇을 했느냐는 장관의 질문에 레흐리도프는 우체국에 가서 아침에 말한 사람이 친구한테서 온 소식으로 특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하고 다시 감옥 방문의 허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만찬 자리에서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드카를 안 드시겠소? 하고 장관은 다가온 영국인에게 프랑스어로 말했다. 영국인은 보드카를 마시고 나자 오늘 사원과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큰 이송 감옥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마침 잘 됐습니다. 장관은 레흐리도프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같이 가시면 상관없습니다. 이 두 분에게 동행증을 드리게. 그는 부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 가시겠습니까? 레흐리도프는 영국인에게 물었다. 저는 오늘 밤에 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영국인이 말했다. 모두들 감방 안에 있을 테고 게다가 사전에 준비도 필요 없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있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좋습니다. 내가 몇 번인가 감옥 개선에 대해 글도 썼지만 아무도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글쎄, 외국 신문에서라도 실상을 알아주는 것이 좋겠지요.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부인이 손님들에게 자리를 정해주고 있었다. 레흐르도프는 부인과 영국인 사이에 앉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장관의 딸과 시장이 앉았다. 식탁에서의 이야기는 가끔씩 이어졌는데 영국인이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통킹 원정 이야기가 나오자 장관이 매섭게 비판하기도 하고 시베리아의 일반적 관리들의 폐단인 사기와 뇌물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식사 후 객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레흐르도프와 영국인과 부인 사이에 글랜드스턴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다. 레흐르도프는 여러 가지 핵심을 찌른 슬기로운 의견으로 그들을 감탄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맛 좋은 식사와 포도주를 마신 뒤에 커피를 마시면서 안락한 소파에 편히 앉아서 온화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차츰 더 마음이 느슨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부인이 영국인의 간청으로 지난날에 국장과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연습해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치기 시작했을 때 레흐르도프는 이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완전한 자기만족감에 도취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만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피아노도 훌륭했거니와 교향곡의 연주 솜씨도 훌륭했다. 이 교향곡을 잘 알고 좋아하고 있던 레흐르도프에겐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아름다운 안단테를 들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미덕에 대한 감동으로 인하여 코끝이 시큰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동을 되찾았다는 것에 대해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한 레흐르도프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하자 장관의 딸인 젊은 부인이 머뭇거리는 마음을 뿌리치는 듯한 표정으로 레흐르도프 앞에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지요? 보시겠어요? 얘는 누구나 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나 봐요. 하고 어머니는 딸의 순진한 행동에 웃으면서 말했다. 공장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흥미를 갖지 않으신단다. 천만에요. 꼭 보고 싶습니다. 넘칠 듯한 행복한 모성애에 감동되어 레흐르도프는 말했다. 어서 보여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보이기 위해 공장님을 모셔가는군. 하고 장관은 사위와 금강 경영자와 부관과 같이 앉아있던 카드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말했다. 의무라고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젊은 부인은 그 말에는 아랑곳 없이 아이들이 어떤 평을 받게 되려나 싶어 마음이 흥분되었는지 앞장서서 총총 걸음으로 방 쪽으로 걸어갔다. 흰 벽지를 바른 천장이 높은 세 번째 방에 들어가니 희미한 등피를 단 조그마한 램프 불빛이 비쳤으며 어린애들의 침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사이에 하얀 쇼를 걸치고 시베리아인답게 광대가 튀어나온 소박한 얼굴의 유모가 앉아 있었다. 유모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젊은 어머니는 앞에 있는 어린이용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2살짜리 계집아이가 조그마한 입을 벌리고 긴 고수머리를 베개 위에 흐트러뜨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가 카자예요. 젊은 어머니는 이불 끝에서 조그만 하얀 발바닥이 내다보이는
털실로 짠 줄무늬 이불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귀엽지요. 이제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척 귀엽습니다. 얘는 바슈크예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타입으로 시베리아형 아이지요. 그렇죠. 잘생긴 아이군요. 엎드려서 자고 있는 토실토실하게 살찐 사내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렇지요. 하고 젊은 어머니는 의미 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쇠사슬과 깎아머리와 구타와 타락과 죽어가는 크리일리 초프와 온갖 어두운 과거를 가진 카추샤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그는 느닷없이 부러운 마음이 들며 이와 같이 우아한 지금의 그에겐 깨끗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복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졌다. 몇 번이나 어린아이를 칭찬한 레흘리도프는 그 칭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려는 젊은 어머니를 다소나마 만족시키고 나서 그녀를 따라 객실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영국인이 약속한 대로 감옥을 찾아가기 위해 일찍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 부부와 젊은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레흘리도프는 영국인과 함께 장관댁의 현관을 나왔다. 밖의 날씨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솜같이 탐스러운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 이미 길에도 지붕에도 뜰의 나무들에도 마차 대기소에도 마차 위에도 말잔등에도 하얗게 쌓여 있었다. 영국인은 자기 마차를 기다리게 해놓았으므로 레흘리도프는 그 마부에게 감옥으로 가라고 이르고 자기는 혼자 자기 마차를 타고 불쾌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무거운 기분에 잠기면서 영국인의 뒤를 따라 자기 마차를 몰았다. 마차 바퀴는 눈에 파묻히면서 천천히 달려갔다. 25. 감방 문가에는 희미한 등불이 비추어 있고 위병이 서 있는 감옥의 음산한 건물은 마차를 대는 곳도 지붕도 벽도 지금은 온통 하얗고 깨끗한 눈으로 단장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건물 앞쪽 긴 창문에 모두 등불이 켜져 있는 게 아침보다 오히려 더 스산한 인상을 주었다. 풍채 좋아 보이는 소장이 문에서 나와 등불 밑에서 레흘리도프와 영국인이 내민 통행증을 보더니 의아스러운 듯이 다부진 두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으므로 따라오라는 몸짓으로 방문객을 안내했다. 그는 먼저 안뜰을 지나 오른편 문을 열고 층계를 올라가서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한 다음 그는 두 사람의 용건을 물었다. 레흘리도프가 마슬로바를 만나고 싶다는 청을 하자 그는 마슬로바를 데려오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곧 영국인이 레흘리도프를 통역으로 삼아 말하기 시작하자 물음에 답할 자세를 취했다. 이 감옥의 규정 수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지금 몇 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습니까? 남자 죄수는 몇이고 여죄수는 몇 명이며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징역수, 유형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따라와 있는 자는 저마다 몇 명입니까?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레흘리도프는 말뜻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영국인과 소장의 말을 통역했다. 그것은 자기로서도 전혀 뜻밖의 일이었지만 눈앞에 닥친 면회에 그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영국인에게 통역을 해주고 있는 중간에 사무실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으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랬듯이 간수를 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제수복을 입은 카투샤가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나도 생활하고 싶다. 가정을, 아이를 갖고 싶다.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 카투샤가 눈을 내리깐 채 종종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이 퍼뜩 그의 머리에 스쳤다. 그는 일어나서 두세 걸음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에게는 그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힐책했을 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죄수복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바라보는가 하면 곧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들었소? 특사가 내린 것을? 하고 레흐리도프는 말했다. 네, 간수한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서류가 오는 대로 당신은 이곳을 나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소.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재빨리 레흐리도프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생각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몬슨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어요. 흥분으로 가슴이 몹시 물결치고 있었으나 그래도 그녀는 레흐리도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틀림없이 자기가 말하려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 그래? 그렇잖아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이가 저더러 함께 살자고. 그녀는 깜짝 놀란 듯이 말을 멈추었다가 고쳐 말했다.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는 걸요? 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밖에 어떤 것을 제가 원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하나는 그녀가 시몬슨을 사랑하게 되어 내가 그녀에게 바치려고 생각한 희생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거나 아니면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자기 운명을 시몬슨과 맺음으로써 영원히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거나 하고 레흐리도프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졌다. 그는 얼굴이 빨개짐을 느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런 것은 버렸어요. 그리고 시몬스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야 물론 하고 레흐리도프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 생각은 카츄샤는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하진 않을까, 자기가 하려는 말을 다 못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은 듯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당신의 소망과 틀리는 것을 제가 하고 있다면 용서하세요. 하고 그녀는 독특한 사팔뜨기에 무언지 모를 비밀스러운 눈으로 가만히 레흐리도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될 운명인가 봐요. 당신도 생활을 하셔야 하니까요. 방금 그녀는 그가 스스로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부끄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잃었던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하고 레흐리도프는 말했다. 하지만 뭐 때문에 당신은 이런 생활로 인해 괴로워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야릇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난 고생하지 않았소. 오히려 편한 기분이었소. 그리고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좀 더 당신을 도와주고 싶소.
우리는 그녀는 우리라고 말해버린 다음 흘끗 레흘리도프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저를 위해 해주셨어요. 만일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그녀는 무슨 말인지 계속하려다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끊어졌다. 나는 인사 같은 것을 받을 처지가 못 되오.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어떻게 청산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이 빚진 것은 하느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그 까만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오. 하고 그는 말했다. 제가 훌륭하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음성으로 반문했다. 그리고 가슴에 조여드는 듯한 슬픈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게 빛내주었다. 다 됐습니까? 하고 영국인이 말을 걸었다. 네, 곧. 레흘리도프는 그쪽으로 대답하고 크리일리 초프에 대한 것을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알고 있는 대로 조용히 알려주었다. 크리일리 초프는 이송 도중에 너무나 허약해져서 이곳에 당도하자마자 병원에 수용되었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몹시 걱정을 하고 간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영국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다시 한번 만날 테니까.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용서하세요. 그녀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가 안녕히 가세요. 가 아니라 용서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야릇하게 빛나던 사팔뜨기 같은 눈과 가슴에 조여오는 듯한 슬픈 미소에 레흘리도프는 그녀가 결심한 이유에 대한 예상 가운데 후자가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레흘리도프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그와 결합시킨다면 그의 생활을 망치고 말지만 시몬슨과 떠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의 슬픈 결심을 실행한 데 대한 기쁨을 느낀과 아울러 그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가 몸을 획 돌려 빨리 나가버렸다. 레흘리도프는 함께 가려고 영국인을 돌아다 보았다. 영국인은 수첩에다 줄곧 무엇인지 써놓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가에 있는 나무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가 피로한 것은 잠이 모자라는 때문도 여행 때문도 흥분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 지쳐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눈을 감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감방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장이 물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레흘리도프는 이곳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영국인은 메모를 끝내고 감방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지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 뒤를 따라갔다.